안녕하세요.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2020년 11월입니다. 제가 처음 세무사 시험에 입문한 것이 2016년 8월이었으니까 벌써 25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초중반입니다만 제게는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고 제대를 하고 3학년에 복학해서는 취직을 위해 공부만 하였고 27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처음 하는 서울생활에 외로움과 객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를 한두 번 옮기게 되었고 다시 얻었던 직장인 서울 종로의 마지막 회사도 다닌 지 2년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배워본 적도 미천도 없었으니 장사에 나설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계중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공부밖에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아무도 찾지 않는 골방에서 뒹굴던 저는 드디어 고시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회를 떠나 김해 진영의 상룡고시원으로 들어간 건 1996년의 가을이 오는 길목인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6살이었죠. 도전할 시험은 전공과 공부기간을 감안하여 세무사를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공부가 문제가 아닌 생존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고시원 생활이라는 게 그 자체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숙박비와 책값, 용돈 등 아무리 줄여도 매달 50에서 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금 모아두었던 돈이 미천이 되었습니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으로 올라가기 전 잠시 지내던 김해 진영의 상룡고시원 주변에는 단감과수원이 절비했고 고시원생들이 가을 한두 달 동안 저는 그나마 얼마간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니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상룡고시원은 진영읍에서 3-4km 떨어진 야산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나이 어린 일반적인 고시원생이 저희과 함께 지내던 본체와 나이가 많아 공부에만 매진하는 속칭 구신들이 생활하던 위치가 야산의 7부 능선에 있었는데 절로 비교하자면 일반 스님들이 지내는 본사와 도성들이 기도로 정진하는 좀 더 깊은 산중의 암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새내기 고시원생의 경우는 본체에 방을 구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나이도 많은 편이었고 마음도 급했던 저는 겁도 없이 여름이면 뱀이 드나들고 겨울이면 사풍이 사정없이 창을 때리는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 키가 큰 사람은 발 뻗기도 쉽지 않을 만큼의 두 평이 될까 말까한 위치의 방에다 이불 보따리와 책침을 풀었습니다. 기왕에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과연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지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당시 시험 과목은 1차 시험이 영어, 세법, 상법, 재정학, 회계학의 5과목이었고 2차 시험은 회계학, 세법 1부, 세법 2부의 3과목이었습니다. 먼저 과거년도 1차 시험 문제를 훑어보았습니다. 영어는 그리 호락호락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게 남은 책이라고는 아카데미 토플 책 하나였는데 대학 3학년이 되면서 취직을 대비해 영어만은 집중적으로 공부해 둔 것이 시험 도전에 자신감을 갖게 한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영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도전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시험 공부 기간도 많이 길어졌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상법. 회계학을 전공했기에 법이란 것이 생소하였지만 법 중에서 상법이 공부하기엔 가장 쉬울 수도 있는 것이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한 수학이나 과학보다는 사회인문학을 더 흥미로워했기에 그리 어려운 과목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재정학. 이 또한 대학 시절 경제학을 수강해 본 적이 있었기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법과 회계학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숫자에 약했던 저로서는 방대한 범위의 회계학은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회계학에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라는 과목이 있었고 이것은 세법 일부, 세법 2부로 구성된 세법 과목보다도 훨씬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말로 쓰여진 과목이니 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먼저 1년 만에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가능하면 1, 2차 동시 합격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1년 유예기간 동안에 끝을 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덧 상용고시원에 몸을 흩어간 지도 일주일이 훌쩍 지나고 바람은 차츰 냉기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시골 고시원에서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기간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조상의 음덕 탓이었는지 그때 마침 고향의 선산이 수용되면서 2년 정도 학원 강의를 들으며 고시원에서 생활할 정도의 제 몫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좌금이 확보되자마자 그해 10월 2달 남짓의 김해진영에서의 상용고시원 생활을 정리하고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 신림동 고시원에 방을 얻고 영등포에 있던 회계학원에 수강 신청도 했습니다. 그곳의 강사진은 모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졸업한 관련 자격사들로서 젊고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재를 통째로 외우는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며 제 머리도 그들에게 전념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책으로만 접하던 저자의 강의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히 대한민국 제1의 세무회계 강사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아침 6시에 기상하여 공부를 시작했고 8시 아침 식사가 끝나면 10시쯤 신림동에서 영등포 회계학원으로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수강료는 아낌없이 전 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학원 수강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학원 강의에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되새기고 강사들이 강조하는 분야를 집중해서 암기하고 복습하였습니다. 공부는 각 과목별로 기본서 한 권과 객관식 문제집 한 권을 준비하여 그야말로 제목부터 마지막 정가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외운다는 생각으로 무식하게 머릿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영등포 회계학원에 등록을 하고 수강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인 1997년 1월에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원 자체 평가시험을 보았는데 수강생 120명 중 4번째에 제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이룬 성과로는 놀랄만한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더욱이 제 나이 37이었으니 젊은 청춘들과 경쟁하여서 얻은 결과로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해 1차 시험까지는 이제
3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 생활이 너무 외롭고 힘들 때는 주말이면 혼자서 술도 한잔씩 하며 객고를 달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공부에만 매달려도 부족할 시간에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참 한심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드디어 4월 1차 시험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만 7개월. 과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의 공부로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싶은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시험지를 받아들고는 최선을 다해 풀어나갔습니다. 객관식이라고는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로 함정을 만든 문제가 많아 시간 내에 다 풀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되어 있어야 했기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까지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하늘의 뜻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5월 초순경 1차 합격자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고 안내에 따라 수험번호를 입력하니 수험번호 몇 번 합격입니다. 라는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1차 시험 합격점은 절대평가로 과락점수인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었는데 그 해의 1차 시험 합격자는 총 응시자 수 2,423명 중 8.9%인 216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세청 과장급 이상인 사람은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졌고 국세청 경력에 따라 1차 면제자, 그리고 1차 면제는 물론 2차 시험 일부 면제자도 그 수가 많았으므로 순수하게 시험을 치러 1차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기뻤지만 고향의 작은 형님에게 합격 소식을 알리고 나니 더 이상은 합격의 기쁨을 나눌 만한 친구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대신 신림동 고시원에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만나 잠시 교류를 가졌던 지금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4년간 준비를 해온 학행비가 있었는데 그와 같이 1차 시험 합격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신림동에는 사법고시를 준비해야 고시생이라 할 수 있지 여타의 시험 준비생이라면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축하의 말도 들을 수 없는 곳이었지만 나와 B는 서로를 축하하며 합격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1차 시험 합격은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1차 시험 합격을 10km 마라톤을 완주한 것이라 보면 2차 시험 합격은 42.195km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2차 시험까지 채 4개월 남짓의 시간에 1, 2차 동차 합격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너무 큰 욕심은 갖지 않기로 하고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2차 시험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1차 준비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낮에는 회계학원에서 2차 시험 대비 특강을 수강하면서 야간에는 고시원에서 복습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특별한 공부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신림동 고시원 근처에 있는 절까지 30분 정도를 걷는 것 외에는 늘 책상에 붙어 있었고 밤 1시 정도에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힘든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갔고 어느새 2차 시험 1차는 눈앞으로 훌쩍 다가와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 고사장에 당도하니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3355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던 저는 곧장 고사장으로 입실하려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벨이 울리고 시험 첫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험 과목은 회계학이었는데 난생 처음 받아던 2차 시험 문제와 답안지였습니다. 문제는 주관식으로 큰 문제 3개와 작은 문제 5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고 답안지는 B4 용지 10장이었습니다. 제한 시간은 120분으로 앞에
책을 놓고 베낀다 해도 다 채우지 못할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문제를 훑어보니 전혀 생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적어 나갔습니다. 거의 눈으로만 공부를 한 탓인지 마음만 바빴고 답안지 3장 정도를 적으니 벌써 손목이 아파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답안지를 채워나갔으나 종료벨이 울릴 때까지 겨우 답안지 6장을 채울 수 있었고 손목은 버근하였습니다. 둘째 시간의 세법 1부, 셋째 시간의 세법 2부의 문제의 구성도 회계학과 거의 동일하였고 답안지도 각각 비포 10장씩이었지만 시험시간은 각각 90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써보려고 노력하였지만 답안지 10장 중 6장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컨닝 페이퍼 베껴가며 적어내던 대학 시절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답안지 작성만 생각한 저로서는 생소하다 못해 당혹스럽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썩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10장 중 6장 정도는 적었으니 합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고사장문을 나선 시간은 한여름의 따가운 햇살도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5시였습니다. 2차 시험을 보고 난 후 합격자 발표일까지 공부가 손에 잘 잡히지 않았지만 회계학원 강의를 계속 들으며 고시원에 돌아와서는 복습을 하고 그와는 별도로 계획된 진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10월 말 정도면 2차 시험 합격 발표가 있었지만 유난히도 그 해는 합격자 발표가 더 늦었습니다. 비합격과 함께 같이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지만 한 주가 더 가도록 합격자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일주일이 더 지난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11월 16일에서야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시원이 절비한 골목길 전화통에 동전을 넣고 수험 번호를 눌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몇 번을 확인해도 합격자 명단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과목별 점수를 확인한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해의 합격 커트라인 약 55점에 한참 못 미치는 31점이었습니다. 그때 1차 시험 합격률은 8.9%, 동년도 2차 시험의 경쟁률은 응시자 1784명 중 합격자 250명으로 7.136대 1이었습니다. 합격률은 14%, 1차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2차 시험은 그들 중 7명에서 1명이 합격하는 것이니 최종 합격률은 1.246%에 지나지 않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처음 치른 2차 시험에서 31점 받은 것도 실망할 만한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심하게는 몇 년간 공부한 사람도 10점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합격점 55점의 56%에 지나지 않는 31점은 참으로 애매한 점수였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한 2차 시험이 아니었다면 아마 몇 회를 더 도전한다 해도 합격하기가 쉽지 않는 점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도전한 시험에서 이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면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각오로 해나간다면 합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더 많은 시간이 남은 것도 또 다른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의 실패는 곧 죽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대학 시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떠올리며 시험에 임하던 태도부터 바꾸어야 했습니다. 2차 시험의 채점 방식은 그야말로 권투 선수가 정확한 가격을 하면 1점을 득점하고 다시 1점을 득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10점짜리 문제라면 요구하는 답을 정확한 전문 용어로 상황에 맞게 설명하면 1점을 득점하고 다시 또 전문 용어로 문제의 다른 요점을 첨언하면 1점을 득점하는 방식의 채점 방식이었으니 대학 시절의 일반적인 용어로 허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허공을 가르는 권투 선수의 펀치처럼 득점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정확한 용어로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요점을 적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무리 머릿속에 든 게 많다 하더라도 답안지에 옮겨 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니 짧은 시간에 비포 10장을 다 채우려면 글자를 빨리 쓸 수 있어야 하고 지치지 않는 강한 손목의 힘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연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는 읽고 입으로는 말하고 손으로는 쓰면서 하는 공부가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게 공부하려는 타성에 젖어 막상 실천에 옮기기는 힘든 법인데 이제는 싫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되고 곰팡내나는 고시생들의 영원한 진리, 사당오락, 필사의 각오로 임하는 자세였습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이것 이상의 정확한 답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이외의 기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자지 않고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1년 동안 이 두 가지를 지킨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니 글자 한자 한자가 뇌리에 정확하게 각인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렇게 공부한 기간 동안 세법 1부 한 권, 세법 2부 한 권, 회계학,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4권의 기본서를 아마 5번 정도는 연습장에 옮겨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펜이 닿는 손가락 부분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의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다시 봄이 갔습니다. 7개월가량을 고시원밥을 먹으며 회계학원을 다니는 것 외에는 운동도 거의 전폐한 채 책상에 버티고 앉아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는 서서는 소변을 볼 수가 없는 정도로 몸이 약해져 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동호진 못 가린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소변을 보려면 관략근이 약해져 서서는 소변을 볼 수가 없어 앉아서 이를 보았습니다. 잇몸도 약해져 이가 흔들거리며 풍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 일자인 7월 6일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에 불과하였으니 몸을 돌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지난 7개월 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시험을 앞둔 일주일 전 고시원으로 가득해 산이라고는 할 수 없는 서울대가 멀리 보이는 고시원 너머의 언덕에 앉아 하늘을 보며 하늘이시여 시험에만 합격하게 해주신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되뇌이며 합격을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남은 돈도 체력도 아무런 여력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낙방하면 1차 시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 또 작은 형님에게 짐을 지우게 될 것이고 2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몇 년을 더 한다고 해서 합격할 보장도 없는 것이니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이런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시험 전 이틀에 걸쳐 큰 제목만을 눈에 걸르며 책장을 빠른 속도로 넘기는 방식으로 전 과목의 마무리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리가 텅 빈 것 같아 과연 시험장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날까 의구심이 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험 전날 밤 아무리 마음을 진정시키려 해도 마음으로 되지 않는 것은 비단 나의 경우뿐만은 아니었을 것이었습니다. 다른 날과는 달리 책장을 덮고 12시에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쉽사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시험을 위해서는 자두어야 했기에 잠을 청한 지 2시간쯤이 흐르고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험 당일 아침 여느 때처럼 고시원에서 아침밥을 챙겨 먹고는 7시쯤 고시원을 나서 고사장으로 향했습니다. 8시쯤 고사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무리를 지어 얘기를 나누며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는 9시쯤 고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2명의 시험관이 입시를 하였습니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책상 간격이 넓어서 한 고사장에 대략 20명 정도의 수험생들이 앉은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필기도구를 책상에 정돈한 채 긴장된 얼굴로 시험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합격자는 2세 사람 정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험관들이 시험지를 엎어서 배부하기 시작했고 시작장에 올리기 전에 시험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으로 간주한다는 감독관의 서리빨 같은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첫째 시간의 과목은 10시부터 12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2시간에 걸쳐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의 4개 분야에 걸쳐 문제를 풀어야 하는 회계학 시험이었는데 오늘 시험의 성패를 가름할 가장 중요한 분수령인 시험이었습니다. 따르르릉 드디어 고사를 시작하는 종이 울렸고 그와 동시에 시험지를 활짝 펼쳤습니다. 마지막 정리할 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머리는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명확히 생각해냈고 손목은 작년과 달리 재빨리 움직여 주었습니다. 단답형 작은 문제 3분의 2 정도가 나왔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문제가 3문제 정도 나왔는데 특별히 모르겠다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시험지 6장을 다 채우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10페이지를 다 채울 정도로 손목에 힘이 있었고 첫 시간을 마친 후 느낌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험만 어느 정도 치르면 합격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12시부터 1시 30분까지는 점심시간 겸 휴식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아마 고사장 근처의 어느 식당에서 간단한 요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1시가 되자마자 다시 자리에 돌아와 앉아 조용히 시험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0분이 흐르고 시험 둘째 시간인 세법 일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험 방식은 첫 시간과 동일하였고 시험 시간은 1시 30분에서 3시까지 90분간이었습니다. 문제는 모두 4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 하나가 애매모호하여 답을 하기가 까다로워 영 자신이 없었습니다. 56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에서 30점 비중의 큰 문제 하나를 놓치는 것은 곧 과락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정확히 쓰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은 합격자 발표일에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세법 일부 시험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시간이 끝나고 이렇게 제 도전이 실패를 하는가 생각하니 맥이 빠지고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고생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아직 시험이 끝난 건 아니니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무너져 내리려는 마음을 겨우 다잡았습니다. 셋째 시간은 세법 2부로 시험 시간은 3시 30분부터 5시까지의 90분간이었습니다. 세법 1부와는 달리 특별히 애매한 문제는 없었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10분을 알려주며 시험관이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물론 저에게 한 말일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저에게 그 말은 며칠 전에 고시원 언덕 너머에서 하늘을 보며 기원했던 제 말에 대한 하늘의 답변이라는 느낌으로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에 응답이라도 하듯 시험을 마치는 종이 울릴 때까지 마지막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가사라도 적는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적고 또 적었습니다. 그렇게 비포 답안지 10장을 다 채우고 나니 종이 울리고 마침내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그해 제34회 최종 합격자 발표는 전해보다 보름 이상 빠른 10월 31일에 있었고 합격자 306명의 명단에는 제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세법 일부는 과락 점수인 40점을 겨우 넘은 42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에 걸친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도전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99년 4월 39세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였고 2000년에는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늘은 제게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예나 지금이나 돈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살아오면서 도움을 베풀어 주었던 많은 사람들과 좌절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며 힘을 불어넣어 줬던 그 시험관의 목소리를 기억하기에 결코 호인이라고 할 수 없는 제가 남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간절히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한다는 몸으로 경험한 진리를 기억하며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있었던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진행형입니다. 그 절실했던 순간들을 가끔씩은 망각하고 살아가며
또 다른 실수와 나태함도 있겠지만 치열했던 도전의 기억은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인생의 등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고 또 무언가에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가사라도 적어 답안지를 채우겠다는 각오가 없었다면 그때 저희 도전은 실패하였을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람이 되어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도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었고 배움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은 그 시험이 요구하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독수리의 눈보다 예리한 시험의 눈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어 그 시험이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의 중반기 2년 동안 신림동 고시촌에서 가을을 2번 보냈습니다. 가을이 끝날 무렵이면 그 경사진 신림동 고시촌 골목길에는 이불 보따리를 메고 오르는 머리가 허연 백발의 학생들이 있었고 10년, 20년, 30년을 공부를 직업삼아 살아온 주름진 얼굴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38세의 제 나이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젊은 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늙은이 축에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38세의 그날 신림동 고시촌에는 저보다 훨씬 더 극한의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의 한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 시대를 맞은 지금 신림동 고시촌도 더 이상은 그들의 안식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학생으로 남고 싶은데 세월은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어디인들 신림동 고시촌은 존재합니다. 또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신림동 고시촌 저녁 무렵의 풍경을 보며 지었던 자작시로 끝을 맺습니다. 신림동 고시촌. 이곳 신림동의 바람이 시원하다. 예전에는 산이었을 곳이 언젠가부터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소철 걸면서 하나둘 생긴 낡은 집들의 밀림, 갈 곳 없이 버려진 천형의 인재들, 바람이 서늘한 나뭇잎을 사각거린다. 빨리 떠나야 하는데 묻어버린 숱한 세월 속에서 또 한 번의 가을을 맞는다. 변해버린 쇠퇴를 환탄하며 원망하며 사랑하며 백발이 된 학생은 오늘도 불을 밝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공부를 한다. 망가진 눈을 부비며 38세 된 희망을 부러워하는 새까맣게 타버린 가슴 가운데 뻥 뚫린 구멍. 애써 짓는 웃음은 울음보다 애절한데 누가 그 한을 달래고 누가 그 두려움 묻어줄까. 언덕길 올라 꼭대기 집 가만히 불을 끄고 누워 살아있는 영혼들의 소리를 듣는다. 1997년 10월 21일 신림동 백제고시원에서